예, 4위와 8위인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지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징계위 측은 내일 어떤 식으로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놓고 여전히 징계위 측과 윤석열 총장 측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심의기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도 짚어봤지만 내일이 이제 본 게임이고 내일 아마 이 윤 총장 징계 수위에 대해서 혹은 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내일의 핵심은 바로 증인신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10일 날 1차 회의 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자격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위원회 기피 문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오전 오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냈고 결국에는 이제 심재철 국장이 본인이 이제 위원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권으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짤막하게 자신들의 입장만 이제 밝혔고 아마 이제 내일 있을 이제 2차 회의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6가지의 혐의, 즉 윤 총장을 징계하기 6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렇죠. 각 증인들에 나와서 이제 증인 신문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윤 총장 측에서도 결국 이제 지난번 감찰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감찰위원회도 당시에 유혁 감찰관 또 박은정 담당관 등등이 나와서 서로 정말 뭐 거의 싸움하듯이 거의 이제 맞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아마 내일의 과정도 보면 결국은 첨예한 쟁점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또 증인과 관련 이 윤 총장 측에서 질문을 할 텐데 특히 절차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용에서 과연 징계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내일은 아마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길어지면 지금 우리가 8명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상당수는 참가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인물도 말하는 이제 거죠. 검찰 측에서 있던 인물 현직에 있는 인물들은 참석 안 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절차대로 해서 뭐 거의 9시간 넘게 이 7번 순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내일 있을 오전부터 진행된 2차 징계의 핵심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 변호사님 바뀔 다음 화면을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애초에는 징계위 측은 검사 징계법상 징계위원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 측은 아니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거는 기본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사실 신문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징계위원회 측은 검사징계법에 신문, 미음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경우는 형사소송에서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서로 쌍방이 신문하는 거와 다르다. 따라서 변호인 측에서 물어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모양이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아니 검사징계법의 취지상 그런 걸 둔 것은 양쪽이 다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 이런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예. 검사징계법이 왜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 징계할 때 그 령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검사는 별도의 징계법이 있습니다. 법관도 징계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둔 취지는 뭔가 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를 한다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나 검사들을 쫓아내는 걸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 비슷한 절차를 따라서 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관 징계법 같은 데 보면 니은 신문을 쓰거든요. 근데 검사징계법 미음으로 돼 있으니까 법관은 그러면 양쪽이 다 할 수 있고 검사는 오로지 그렇게 한다. 그거는 넌센스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저 징계위원회 주장하는 거는 이 법 해석을 대학교 다닐 때 법과대학에서 우리가 법 해석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 원리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주장으로 보이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좀 무시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신문과 신문을 지금 명확히 구별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법제처에 법조문 만드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다 이그제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그 법을 만든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위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 니은자는 그 양쪽이 물어버려서 그 미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판사 내지는 징계위원만 물어볼 수 있는 그거는 넌센스죠.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거는 지나치게 문자적 해석에 그 제한된 그런 해석이죠. 조상호 부대변인. 네. 결국 뭐 제가 듣기로도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측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애초에 뭐 원래 뭐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제안했다가 다시 뭐 한 발 물러섰다 좀 비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검찰에서 그리고 특히 그 윤 총장이 예. 본인의 그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고 그 취지는 사실은 이 법문 해석과 명백하게 반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걸 구분해서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자꾸 이렇게 법관징계법 얘기하시는데 법관징계법하고 물론 단어 자체도 다릅니다. 근데 예. 법관의 독립성하고 검찰의 독립성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관의 독립성은 이미 헌법으로 규정한 원칙이고요. 검찰은 행정부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면 행정 권력의 일부로서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는 거거든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은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질문을 못 하는 건데 그 맞습니다. 법적은 돼 있는데 지금 윤 총장 측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징계 측에서도 그럼 뭐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입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규정상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징계법에는 명문으로 위원회가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거기에 그리고 또한 그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예.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들은 전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다 보더라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법관징계법에는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지 않냐. 근데 검사징계법도 사실상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사의 법적 지위와 판사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판사의 사법 독립의 문제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적 원칙으로 보호받는 그 법관의 독립하고 그냥 일개 그 행정부 공무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검사의 독립을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해석의 논리는 과거 검찰이 사법부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아무 근거 없이 지금 검사장들이 법원 고등부장 판사하고 동일한 그 대우를 요구해 왔다가 근거 없이 사라진 거하고 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예. 독일의 경우에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접 지휘랑 가장 많은 시대가 나치 정권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검사도 법관은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이니 정치 권력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검사의 경우에도 법관과 동일한 정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부하고 그냥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사는 굳이 필요 없고 그냥 경찰만 있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그런 정치권의 그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공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법치제도의 원리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검사에게도 동등하게 법관에 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검사는 뭐 일반 그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건 뭐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징계법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검찰청법도 어떻게 보면 경찰법이나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둔 것은 정치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도 그 다나카 수상을 잡아놓은 게 동경점 특수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그것이 검찰권 남용이 되겠습니까? 두 분의 해석이 좀 다르신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 총장 측의 질문도 증인들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결국은 징계위 측에서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차관을 콕 집어서 징계위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 1차 회의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한국장이라고.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요. 고장차장 계속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징계위원이 사퇴를 해서 빈자리가 생겼으면 그게 지금 정한준 교수로 채워질 게 아니라 예비위원으로 채워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정해놓은 위원이 있었고 만약에 그 위원이 사퇴하거나 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채울 이 예비위원을 임명을 해놓게 돼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정한중 위원장이 예비위원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렇게 위원으로 합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예비위원이 위원을 승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새로운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까지 맡긴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측에서는 뭐 예비위원을 승계해야 된다라는 의무나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하고 또 여기 절차 싸움이 있어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징계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윤 총장께서 주장하는 거는 지난 4월에 정부 법무공단의 비상임 이사를 지냈고 최근까지도 뭐 여기는 이용구 차관입니다만 정한중 징계위원장도 비상임 이사, 정부 법무공단의 비상임 이사를 지난 4월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게 편향성 논란 아니냐, 좀 더 누가 봐도 공정한 사람이 징계위원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이거든요. 저도 정말 좀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비상임 이사라는 게 예. 사실은 회의 가서 회의 수당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급여가 있고 뭐 그런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저 자리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뭐 추미애 장관의 그 눈치를 봐가면서 징계위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억측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같은 경우 저런 이제 뭐 교수를 맡고 있거나 변호사를 맡고 있거나 이런 전문적인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그 식견이나 견해가 있는 분들은 예. 정부 위원회 여러 군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지껏 불공정 논란을 주장한 사람도 없고 그걸로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런 부분까지도 문제 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권의 남용으로밖에 저희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런 절차 문제에 더 이상 시비를 걸기보단 충분히 절차권을 보장받았다고 하면 예.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게 정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이 징계가 이게 정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냐 그런 본안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다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도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윤 총장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비상임 이사에서 어떤 일을 했건 얼마나 작은 일을 했던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징계위 회부되는 입장에서 네네. 이런 이력이 있네라고 하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이 이력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곳은 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정부 사건을 이제 수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는 로펌들에 맡겨왔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 그래서 그냥 국가에서 고용한 변호사들한테 저렴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예산을 아껴보자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특히 비상임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사회 같은 거 간헐적으로 열리는 것도 뭐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한 3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를 삼는다는 건 좀 너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형적인 시간 끌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현정 의원님 네. 내일 이제 4명 중에 3명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면 윤 총장 징계가 확정이 되잖아요. 지금 징계위원장 포함해서 4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유일한 현직 검찰인 신성식 부장이 글쎄요 주말을 끼고 이틀 동안 휴가를 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위원장의 자격 문제에 대해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요. 예. 지금 검사 징계법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의 당연직 위원, 장관이나 차관 이외에 외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3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검찰, 법무부 장관은 예비 후보를 3명을 임명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그 뭐냐면 검사 징계를 할 때, 자, 예를 들어 어떤 검사가 그 징계를 받으러 나올 때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 딴 사람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를 정해놓은 겁니다. 예. 즉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징계위원들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징계하기로 한다면 현재 있는 징계위원들 빼버리고 자기가 딴 사람 임명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보복 논란에 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기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위원이 뭔가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을 경우는 바로 있는 예비 후보를 바로 거기에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가 맞는 제도예요. 근데 정한중 위원장은 이분이
갑작스럽게 지금 임명된 분 아니에요? 지금 예. 현재 원래 있던 교수분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완중 위원장을 징계위원을 임명해서 이분을 위원장 직무대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윤총장 측에서 뭐냐 주장하냐면 그렇게 사람이 빠지면 그 예비위원으로 있는 검사를 갖다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공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뭐냐면 정한중 위원장이 그동안 민변 출신에다가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했고 또 정부의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예. 공정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정한중 위원장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성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냐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문제점이고 지금 신성직 부장 같은 경우도 보면 유일하게 이제 검사 출신의 지금 위원인데 예. 아무래도 이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상관을 지금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많은 후배들이 좀 거기에 왜 갔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게 말씀하신 겁니까?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서요. 본인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윤석열 총장의 바로 직속 부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윤 총장이 또 신성식 그 검사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안 했거든요. 예. 내가 윗사람인데 그래도 내 그 아랫사람을 기피 신청에 안 맞다는 취지에서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 신성식 그 검사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심정적으로. 가서 뭐 징계위원회에서 뭐 의견을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쉽지 않은 그런 그 절차에 지금 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징계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절차적 문제 제기 그리고 휴가를 낸 신성식 부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권에서도 다소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에 힘을 실었던 여권의 목소리 조금은 수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의원이고 한다면은 분명히 해임에 들어갈 텐데 왜 정직이나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면요.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 정지 처분 받을 듯 나라면 뭐 100% 해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구장차장 네. 약간 뭐 듣기에 따라서는 여권이 좀 한 발 물러선 것 같다. 이게 여론 뭐 이런 걸 좀 의식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징계위,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징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해임 같은 또는 면직이라는 어떤 그 직을 면하는 처분, 강력한 처분이 뒤따를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절차적 공정성을 언급해야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사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시켰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역풍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제 한 발 빼서 해임보다는 그 직을 잠깐 정지시키는 정직이라는 것은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임기를 보장하면서도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좀 묘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저것은 어차피 관측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징계위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증인신문을 통해서 징계위원들이 결정할 것이지만 여권 내부에서의 지켜보는 기류는 과거에는 해임해서 이제는 정직으로 조금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걸 보면 내일 정말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부대님, 원래 애초에 예측하기로 뭐 정치권에서야 뭐 예측은 자유로우니까 해임 말고 정직 6개월. 근데 오늘 또 나오는 여권 내부에서 취재한 바로는 또 뭐 2, 3개월 얘기도 나오는 게 뭐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정직 2, 3개월이면 충분히 윤 총장에게는 해임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여권에서도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들의 경우에 지금 이 그 총장의 이 부당한 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추윤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뭐 스트레스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 정직 2, 3개월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사건이 커져야 되는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약간 비판이나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상의 해임 효과를 가져오는 정직 6월 이상의 징역이니까 정직이라든가 왜냐하면 정직 6월이 나오게 되면
사실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임기 내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해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거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는 해임 면직, 그러니까 직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검사로서의 직을 끝내는 또는 사실상 끝내는 그 정도의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일 만한 일이었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얘기인즉슨 네. 어차피 이렇게 징계를 열은 마당이니 여당에서도 중징계, 그러니까 해임안이나 정지 6개월을 안 하면 그것 또한 역풍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럴 말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적어도 면직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판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중징계 외에 2, 3개월의 정직 처분을 가지고는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인 저로서도 쉽사리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님과는 조금 더 다른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 변호사님. 네. 중간 정리를 해봤을 때 여기 보면 윤 총장은 모든 징계 혐의, 지금 실제로 1차 징계위원회 자체도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게 윤 총장 목소리니까 앞으로 오늘 중징계 나가고 내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행정소송. 그럼 그날 당일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지금 이제 징계 할 수 있는 것이 검사징계법상으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봉이나 견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시끄럽게 만들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엔 해임이나 정직인데, 이제 해임을 하게 되면 이제 검찰총장이 없어지니까 대통령이 또 새 검찰총장을 뽑아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정직을 하게 되면은 총장은 그대로 있으니 새 총장 안 뽑아도 대신에 이제 대검 차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의 이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어느 처분이 나오건 간에 윤석열 총장은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손을 제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그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 징계 처분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그러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윤 총장은 법률상 징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내년 7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행정지를 안 받아주면은 사실상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일단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저는 이게 아마 해임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의 검찰총장은요, 이제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도 안 되고, 본인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시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여론조사 할 때 각 언론사에다마다 다 공문을 보내서 절대 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검찰총장이 앞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될 겁니다. 예.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결국 검찰총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검찰총장은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는 그냥 그런 총장에 불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내일 두 번째가 열리는데요. 그걸 앞두고 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